이번에 함께 공부할 장르는 판타지예요. 다른 장르들도 그렇지만 특히 판타지는 특징은 선명하지만 개념과 범주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하기에 더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지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장르 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넓은 개념인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판타지 서사 작품을 보면 장르의 특징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반의 개념을 잡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부분은 용어의 구분인데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한국어 환상이나 영어 판타지나 단어의 뜻은 같지만 장르 서사 논의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상은 비현실적인 것, 현실에서 벗어난 것,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등의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인식이 변하면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본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의들을 더 살펴볼게요. 먼저 최기숙은 문학의 출발에서부터 작동되어 온 상상력의 적극적인 활동이자 그것이 구축한 세계 인식의 기본 방향이라고 환상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유서는 환상성이란 현실에서 멀리 떨어짐과 거리둠의 표현이라고 설명했고요. 나병철은 환상들의 공통점은 합리적인 현실의 균열, 틈새 부분에서 출현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균열과 구멍을 메우는 환상 이미지들은 거꾸로 경화된 현실에 대한 전복적 의미를 발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자면 이렇지요. 환상은 문화예술의 본질에 해당하고 현실을 반영하려는 창작 자세와는 다르며 비합리적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런 작업이 오히려 현실을 전복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상은 더 넓은 개념이고 판타지 장르 서사는 환상의 일부 혹은 하위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문제를 깊게 천착한 이론가로 캐서린 휴미 있습니다. 환상과 미메시스라는 책에서 문학예술에 내재된 환상성은 서구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속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문화예술에서나 내재된 기본이라고 주장해요. 앞에서 도표로 제시한 내용과도 통하는 의견이죠. 그런데 이 기본이 문학 틀의 변동에 따라 그 가치평가에 차이를 보인다라고 부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본래 서사 예술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각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가치를 높게 보기도 했고 낮게 보기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환상을 낮게 봤던 시기 중에 하나가 근대입니다. 문예사조의 측면에서는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후 그 뒤로 나타나는 사조들은 대체로 환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저급하고 낮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학예술 전체를 보면 환상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흉의 견해이죠. 환상과 미메시스란 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흉은 문학은 두 가지 충동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미메시스, 다른 하나는 환상이에요. 미메시스는 모방을 뜻합니다. 현실 혹은 다른 사람,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즉 사실주의적인 표현 방법이지요. 그래서 휴문 미메시스를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핍진감과 함께 사건, 사람, 상황, 대사를 모사, 그대로 그리려는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에 비해 환상은 권태로부터의 탈출, 놀이, 환영,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 독자들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욕망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문학, 나아가 서사 예술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축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메 견해를 도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미메시스가 있고요. 또 한 부분엔 사실을 변화하려는 환상이 있는데 당연히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휴메 설명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소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뭐냐면 영역 구분이 명확했던 실선에서 영역 구분이 흐려진 점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메시스와 환상은 각각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고 영역 구분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동안의 문학작품에서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철의 책에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먼저 환상의 형식입니다. 리얼리즘 단계에서는 꿈, 백일몽, 정신분열증 등의 방식으로 환상이 나타났어요. 리얼리즘은 미메시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에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더니즘 단계에서는 상징계와 단절된 모나드 방식을 환상에 표현했어요. 여기서 모나드는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를 뜻하는데 문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 단위, 중심 소재, 핵심 소재 정도의 개념입니다. 모더니즘의 대표 작품이 토머스 엘리엇의 황무지예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는 이 작품은 고대의 성배전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등 신화적 원형을 모나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단계에서는 이질적인 코드로 소통 불가능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SF를 많이 활용해요. 우주, 가상공간, 외계인, 로봇 등 이질적인 코드를 제시해서 현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일종의 알레고리가 되죠. 이는 포스트 모던 리얼리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상징계와 환상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리즘 단계에서는 해석을 통해 상징계로 복귀할 수 있어요. 환상이 꿈, 백일몽, 분열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상은 이질적 얼룩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이범선이 1959년에 발표했던 단편소설 오발탄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의 암울한 상황을 다루었는데 작품 안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어머니가 계속 가자, 가자 하고 외쳐요. 이 외침이 무슨 뜻인지 작품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작가 이범선이 평안도 출신으로 월남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어머니가 말하는 가자, 가자는 북한 지역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심정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 모더니즘 단계에서는 모나드적 환상과 낯선 두려움이 현실의 균열을 느끼게 만듭니다. 앞서 소개한 엘리엇의 황무지에 무녀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그것을 허락받아요. 그런데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뿐 젊음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녀는 계속 늙고 병들고 아픈데 그래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제 무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항아리 안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이렇게 아픈데 매년 봄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4월의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환상이 현실의 균열을 만들어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되짚어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복수 코드와의 중첩된 틈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핀
모더니즘의 경향이 심화된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포스트 모던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가상세계를 다루고 있는 SF 작품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이는 환상세계처럼 실제로는 현실에서 여러 면모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창조적 환상을 살펴볼게요. 이는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톨킨은 온 페어리 스토리즈라는 책에서 환상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흥미를 둔화시키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부연해요. 또 환상은 나름의 창조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로 확장되었죠. 창조적 환상이란 사물이 눈에 보이는 대로 명백히 그렇게 세계에 존재한다 라는 확고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환상은 사실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루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판타지 장르의 창작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판타지라는 용어는 장르가 수입되면서 함께 들어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환상이 아니라 판타지라고 했는가?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환상을 내포하는 작품이 모두 장르 서사에 속한 것은 아니다. 환상이 문화예술을 이루는 축이고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그에 비해 판타지는 특징적인 코드를 공유하는 하나의 장르에 해당한다라고요. 또 그동안 판타지 소설 관련 논의가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서사의 창작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 판타지 장르 서사의 가치와 창작 방법론 연구를 참고해 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상이 훨씬 큰 개념이고 그와 관련된 문화 전통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러니 서양에서 만들어진 장르인 판타지를 번역하면 환상 관련 기존 작품들과의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구태여 환상 문학이라고 바꿔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르의 특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신화와 전설은 따질 것도 없고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 한문으로 지은 만복사 저포기 같은 고전 소설도 포함됩니다. 양생이란 노총각이 만복사라는 절에서 처녀 귀신과 만나 연애하는 얘기니까요. 1990년대 이후 발표된 판타지 장르 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판타지 장르의 모든 작품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같은 이른바 에픽 판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판타지를 꼭 장르의 명칭으로만 쓸 이유도 없어요. 문화예술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활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보다는 환상과 판타지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억지로 결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미메시스가 있는데 이는 리얼리즘에 가까운 개념이죠. 다른 한쪽에는 판타지가 있고 그 끝에 판타지 장르 서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지점에 각각의 작품들이 위치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즉, 근대 이후 리얼리즘에 경도되었던 경향이 차츰 판타지 장르 서사에 가까운 쪽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여기서도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판타지 장르에는 아까 언급한 에픽 판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환상적인 요소가 강조된 장르 서사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실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진이가 2020년 발표한 청소년 소설 독고소맥에 반하면은 분명히 환상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리얼리즘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1989년 작품 마녀배달부 키키도 지극히 현실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환상적인 캐릭터인 마녀가 들어가면서 판타지가 전개됩니다. 전동조가 1999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묵향은 무협으로 시작했지만 2부 다크레이드 편부터 주인공이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 활약하는 내용이 전개되죠. 이 작품은 무협과 판타지의 융합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판타지는 굉장히 넓은 범주 안에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해서 범주를 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다양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지금 우리는 장르 서사 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제부터의 논의는 판타지 장르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에픽 판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에픽 판타지를 하이 판타지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 반대 개념으로 로우 판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는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구분입니다. 하이 판타지는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가상세계에서 서사가 진행되며 현실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반면 로우 판타지는 신화적 상상력이 발현되기는 하지만 세계관이 현실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니고 다소 혼동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참고하는 정도로만 기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상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겠어요. 문화예술에서 환상적 요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상은 또 다른 리얼리티입니다. 환상과 현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성곤은 이를 현실 비판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견해예요. 그는 환상 그 자체만을 다룬다면 작품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용 부분에서 환상 그 자체만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건 현실 도피적인 작품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저는 이 역시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해요. 물론 문화예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적인 가치는 재미, 즉 엔터테인먼트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 오락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기능은 충분히 수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본 위에 현실 비판, 세계 인식, 삶에 대한 태도 등 다채로운 가치가 더해진다면 더욱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은 어디까지나 재미가 되어야 하겠죠. 환상의 또 다른 가치는 옛 이야기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자료에서 SF의 기본을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했죠. 그처럼 판타지의 기본은 옛 이야기입니다. 이는 신화, 전설, 민담 등과 같은 여기에 근대 이전의 고전 소설까지 포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환상을 내포합니다. 신, 요정, 괴물, 유령 등이 출몰하는 세계에서 변신, 마법, 신탁, 예언 등의 신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컨대 이야기 속 세상의 기본값이 환상인 겁니다. 이것을 장르 서사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신화적 상상력을 적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 이야기들이 인간의 삶, 사람들의 관계, 세상사를 도외시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을 뿐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봅시다. 조혜진의 판타지 영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독자와 관객은 미메시스를 통하여 현실을 읽어내면서도 판타지로 인해 역사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판타지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뒤집으면 판타지 장르 서사의 참작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현실의 문제를 직접 언급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것을 애둘러 표현하거나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의도로 환상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판타지에 의한 예술적 의상, 즉 의미와 상상을 획득한다라는 설명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환상을 내포한 옛 이야기는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틀을 가집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용에서 대중성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설명이 이런 뜻입니다. 나아가 창작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죠. 기본적인 틀, 일종의 템플릿, 디자인 서식 같은 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시대적 분위기, 담론 등을 추가하면 한결 수월하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패턴화된 스토리텔링 방식의 대표 사례가 영웅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신화학자 조세 캠벨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그는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웅 이야기들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가장 큰 관점에서는 분리, 실현, 회귀 등의 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각각 출발, 입문의 성공, 사회와의 재통합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분리 단계에서는 모험의 소명, 영웅이 모험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걸 단박에 받아들이는 영웅도 있고요. 거부하는 영웅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죠. 이를 통해 영웅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요. 이 관문은 고래의 배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이 고래에게 삼켜지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어요. 이때 고래 뱃속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태 회귀 본능을 요나 콤플렉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동화에서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가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뒤에 인간이 되는 계기를 맞이하죠. 이건 역시 요나 콤플렉스의 반영이고 영웅 신화의 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고래는 상징입니다. 꼭 고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동굴, 구덩이, 옷장, 서랍, 물 등과 같은 여성, 자궁, 모태를 상징하는 사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가령 곰은 동굴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나와서 인간이 되었죠. 신비의 세계 나니아는 옷장 안에 있고요. 심청이는 깊은 물에 빠져 고난을 겪은 뒤에 왕비로 거듭납니다. 이처럼 시련을 겪는다라는 의미에서 낮이 아니고 밤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여기로 진입하는 것까지가 출발 단계에 해당해요. 다음은 시련 단계인데 이 부분이 이야기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첫 관문에 이어 시련의 길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신들의 위험한 측면을 발견해요. 여기에서 신은 때로 영웅이 모셨던 주군일 수도 있고요. 존경에 맞지 않았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신 혹은 여성 유혹자를 만납니다. 여신에게선 도움을 받고 여성 유혹자를 통해서 위기와 마주하죠. 영웅은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 역할이 제시되는 까닭은 조세 캠벨이 주로 남성이 영웅인 신화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한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구자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남성 영웅이 활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화, 즉 분석의 대상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 결과도 남성 중심의 성 역할이 강조되었던 겁니다. 반면
여성 중심 사회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신화도 있어요.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도 등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여신 혹은 여성 영웅이 활약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성 역할이 반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성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제시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이야기들은 문자로 기록된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졌고 그것을 활용한 창작 활동도 적게 이루어졌어요. 아쉽지만 창작자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낼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진 뒤에는 영웅이 스스로 신격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홍익이라는 이상이 실현되죠. 여기에서 홍익은 좀 낡은 표현인데요. 단군 신화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그 홍익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시대적 소명이에요. 이제 영웅의 소명은 개인의 차원에서 시대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영웅은 여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회와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원상복구는 아니에요. 여행의 과정에서 영웅이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힘을 획득했습니다. 같은 곳으로 회귀하더라도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웅의 여정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옛 이야기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다양하게 변주되어 현대의 문화예술 작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SF의 세부 분야 중 하나로 소개되었던 스페이스 오페라 기억하죠? 그 대표작이 스타워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영웅의 여정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오리지널 시리즈인 1977년작 새로운 희망, 1980년작 제국의 역습, 1984년작 제다이의 귀환에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부작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스타워즈 시리즈는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즉 멀고 먼 옛날, 멀고 먼 은하계라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듀크 스카이워커, 이 사람인데요. 은하계 변두리에서 사는 청년입니다. 이 인물이 어느 날 불시착한 우주선을 조사하다가 이런 로봇을 만나요. 이 로봇에는 홀로그램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 공주가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되죠. 모험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에 부응해서 영웅은 모험을 떠나지만 청년 듀크의 힘은 아직 대단하지 않아서 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조력자 요다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제다이라는 특수한 능력을 갖춘 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의 영역으로 들어가 어둠의 지배자 다스베이더와 결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분리의 단계가 첫 작품 새로운 희망에서 다루어져요. 듀크가 가담한 연합군과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제국군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즉 영웅의 여정에서 실현의 단계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작품 제국의 역습 마지막 장면에서 다스베이더와 듀크 스카이워커가 칼싸움을 벌입니다. 악전 고트 끝에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순간 다스베이더가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니까 듀크는 시련의 길을 겪고 아버지의 위험한 측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에 듀크는 아버지 다스베이더의 회유를 거부하고 투신하지만 친구들이 가까스로 구조해 줍니다. 세 번째 작품 제다이의 귀환에서도 듀크의 시련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해요. 듀크는 I can save him, I can turn him back to the good side, I have to try.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를 선한 편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나는 해야만 해. 라고 주장합니다. 처절한 다툼 끝에 아버지와 화해하고 주인공은 귀환하죠. 이처럼 스타워즈에는 영웅의 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 오페라는 서부극 호스 오페라에서 호스 오페라는 다시 기사담에서 나왔다라고 했죠? 바로 이 기사담이 옛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 길을 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르로서의 판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타지 장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장르, 예컨대 추리, 로맨스, 공포, SF 등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의견도 분분합니다. 반면 판타지는 어떤 작가, 어떤 작품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아주 명확해요. 존 로널드 루엘 톨킨, J.R.R. 톨킨이 판타지 장르의 창시자지요. 시작을 따지자면 호빗이 먼저지만 장르 서사의 작품에서는 이 작품 반지의 제왕이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판타지 장르가 출발했어요. 반지의 제왕은 1954년부터 55년에 걸쳐서 발표된 작품인데요.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톨킨은 언어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공이기에 자연스럽게 언어의 원형이 담긴 옛 이야기를 연구했죠. 특히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난쟁이 드워프,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 영국 민담에 등장하는 마법사 이야기, 호빗 족 등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들은 영국의 옛 이야기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들입니다.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를 보면 기사들도 활약하지만 멀린이라는 마법사가 왕을 돕는 인물로 나오죠. 또 호빗은 영국의 농민을 모델로 하는 민담 캐릭터입니다. 발바닥에도 털이 복슬복슬복슬 나 있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발표했던 호빗에서는 용의 보물을 도둑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왜? 판타지 장르 작품에 도둑 길드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것에서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호빗은 농사를 지으며 전원 생활을 즐기고 낙천적이고 하루에 5끼에서 6끼를 챙겨 먹고 평화를 좋아하고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종족이라고 제시됩니다. 또 절대 반지라는 모티브도 나와요. 신비한 힘이 담긴 반지에 관한 이 이야기는 북유럽에서 전승되었는데요. 관련 작품 중에서 두 편이 유명합니다. 19세기 바그너가 지은 악극 니벨룽의 반지, 20세기에 톨킨이 발표한 반지의 제왕. 현대의 반지는 주로 장신구이지만 근대 이전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어요. 약속을 상징하는 사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 반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옛 이야기를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인정되죠. 하지만 장르 서사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세계관의 설정, 가상세계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판타지 장르의 핵심적인 특징을 구현했던 거죠. 톨킨은 자신이 창조한 가상의 세계를 미들어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중간계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가운데 땅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었어요. 자, 물론 이전의 창작자들도 나름의 가상세계를 구현했지만 톨킨이 만들어낸 세계는 좀 특별합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설정을 다소 철저히,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공간을 구성했던 건 물론이고요. 종족별로 특징을 정리하고 각 종족의 언어까지 만들었어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요. 심지어는 작품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땅의 역사까지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끝내 완성하지 못합니다. 톨킨 사후에 미발표 원고 중 일부를 추려서 실마릴리온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작가가 남긴 설정을 다 수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미발표 원고를 정리해서 여러 권으로 묶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12권짜리 가운데 땅의 역사서예요. 자, 이처럼 톨킨이 치밀하게 구축한 세계관은 이후 판타지 장르가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일본의 판타지 연구자이자 작가인 하카와 레이코는 세계관을 현실의 반영으로서, 거울로서, 상징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이는 신화적인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만큼 판타지 장르에서 세계관 설정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의미겠죠. 창작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가상세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환상적인 캐릭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알아봅시다.
반지의 제왕에도 영웅의 여정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구조가 본래 그러하듯 일종의 성장서사로 그려지기도 했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둘이에요. 호빗 쪽 프로도와 샘입니다. 이들은 호빗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 빌보가 가지고 있던 절대 반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삼촌은 전작 호빗의 주인공인데 난장이 드워프족과 함께 모험길을 떠나서 절대 반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악의 세력이 이 반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지를 빼앗기면 가운데 땅은 전란에 휩싸이고 마침내 파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량한 종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 절대 반지를 먼 곳에 있는 화산에다 던져 넣어서 소멸시켜 버리자라고 결정합니다. 이 부분이 독창적이죠. 일반적인 영웅서사 혹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절대적인 위력을 가진 도구를 얻으러 가요. 하지만 반지의 제왕은 원래 가지고 있던 도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면 누구라도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쟁취하기 위한 모험이 아니라 욕망을 끊어내기 위한 여정. 바로 이러한 설정에서 톨킨의 깊이 있는 세계 인식이 구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운데 땅의 종족 중에서 가장 욕심이 적은 호빗들이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용암이 끓고 있는 화산까지 가는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악의 세력이 성을 높게 쌓고 거대한 눈동자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맡은 호빗들을 보호하고 감시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운데 땅에 선량한 종족들이 대표를 뽑아 반지 원정대를 만듭니다. 마법사, 엘프, 드워프, 인간, 호빗 등이 모여 정의로운 싸움을 진행하는데 이처럼 제각각 능력이 다른 이들이 팀을 결성한다라는 설정은 이후 판타지 작품에서 반복되지요. 특히 판타지 게임에서 파티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정의 중간부터 프로도와 샘을 뒤쫓는 골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반지를 쫓다 욕망에 잠식당해버린 인물을 상징합니다. 호빗이라는 선량한 영웅의 반대편에 위치한 캐릭터지요. 결말 부분에서 절대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반지의 제왕은 영웅의 여정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조세 캠벨이 제시한 단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신과의 만남과 유혹자로의 여성입니다. 이 중에서 여신과의 만남은 엘프 여왕과 대면하여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 어느 정도 표현되기는 했어요. 다른 영웅 시간에 비하자면 작품 서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유혹자로서의 여성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톨킨이 너무 고상한 척한다는 의심입니다. 모든 요소를 한 작품에 다 포함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판단은 각자 하는 것으로 하죠. 자, 이제 여정은 끝났는데 이야기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반지를 파괴하고 임무를 마친 프로도와 샘은 호빗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은 그대로지만 이들은 달라졌어요. 이미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됐으니 옛날과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조력자 샘은 고향 마을에 남지만 이전과 다르게 호빗 마을의 촌장이 돼요. 반면 직접 반지를 운반하면서 자기 안의 어두운 면모,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섀도우, 그림자와 마주했던 프루도는 끝내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모험을 찾아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진행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반지의 제왕을 성장서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이후 판타지 장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드러지는 후속 사례가 게임 던전 앤 드래곤이에요. TSR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1974년 발표한 TRPG입니다. TRPG는 테이블톡 롤플레잉 게임, 그러니까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롤플레잉, 즉 각자 담당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게임을 의미해요. 영어권에서는 테이블탑 롤플레잉 혹은 줄여서 테이블탑이라고도 합니다. 또
전개 상황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펜 앤드 페이퍼, 약칭 PM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에선 인기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영미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보드게임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TRPG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 던전 앤 드래곤스인데 여기에는 반지의 제왕의 설정이 활용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이것을 부인하지만 차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연구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게임 산업 전체의 뿌리는 톨킨의 신화적 세계에 닿아 있다. 반지의 제왕 발간이 1955년에 완료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전해져 196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끌어요. 이건 역시 시대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68혁명 이후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나타났거든요. 이들은 기성사회의 통념, 제도, 가치관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의 회귀 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지향점이 톨킨의 세계관과 잘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이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많이 읽었고 판타지 장르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라고 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던전 앤 드래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톨킨의 신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것은 바로 가운데 땅의 설정을 뜻하죠. 앞에서 판타지 장르에서는 특히 세계관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게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소설이라서 세계관을 이야기 진행에 녹여서 제시해야 돼요. 하지만 게임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야기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랙티브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인터는 상호, 액티브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인터랙티브의 주체는 누구인가? 우선 플레이어가 게임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 플레이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은 진행되지 않아요. 마리오 아저씨가 출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적을 물리친다라는 퀘스트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설정이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줘서 반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리오가 가만히 서 있으면 괴물들이 다가오죠. 또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요. 여럿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들, 보드게임이나 MMORPG, 대규모 멀티플레이 온라인 RPG 같은 경우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영향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 즉 게임 매뉴얼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드게임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TRPG는 각 캐릭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진행 방식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두툼한 분량으로 롤북을 만들기도 해요. 이 롤북에는 세계관, 캐릭터, 아이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톨킨이 상세하게 설정해둔 세계관이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 TRPG를 자주 하다 보면 판타지 장르 서사 창작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게임 진행을 주도하고 각 캐릭터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스터의 경우 판타지의 스토리텔링까지도 쉽게 습득할 수 있겠어요. 던전 앤 드래곤스 게임 구성을 볼까요? 박스 안에 이런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 표지의 책자가 롤북이에요. 말판이 있는데 이는 작품들의 공간이 되는 던전을 양식화한 겁니다. 주사위도 여러 개가 있죠. 이 주사위들을 굴려서 캐릭터의 이동, 공격과 수비를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에 필요한 보조적인 아이템들도 보이고요. 이 각각이 판타지 장르의 구성 요소인 셈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던전 앤 드래곤 이후의 TRPG의 발달이 판타지 장르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었고 나아가 창작자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판타지 장르에 폭넓은 영향을 주지만 작품 자체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게임 분야에서는 흔히 비디오 게임이라고 부르는 콘솔 게임을 거쳐서 온라인 게임으로 후속작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TV 애니메이션은 1980년대 이미 발표되었고 2000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판타지도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건너가 대중화되고 일본에 수입된 이후 다시 한국에 전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이어 던전 앤 드래곤이 발표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 TRPG가 소개되었어요. SNE라는 게임 회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TRPG를 알리기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게임 플레이 과정을 기사의 형식으로 게임 잡지에 수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 기사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소설 형식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1988년 출간된 로도스도 전기입니다. 가상의 섬 로도스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룬 것인데요. 주인공은 인간족 기사로 그의 모험담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엘프와의 로맨스, 전쟁을 좌우하는 권력 다툼 등이 추가되었어요. 판타지 장르 특유의 설정, 종족 구분, 파티 시스템, 아이템 등이 반영되었고요.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서양의 판타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작품이 인기를 끌자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전략인 미디어 믹스가 전개됩니다. 인기 있는 작품이 나오면 그를 다양한 미디어로 변주하고 재가공하는 방법이죠.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원작을 활용한 콘텐츠가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TRPG처럼 보드게임이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PC를 활용한 게임으로 만들어집니다. 로더스터 전기가 본래 보드게임을 소개하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주 독특한 전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TRPG의 속성을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TRPG의 큰 한계는 함께 게임을 즐길 멤버를 모으는 일이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마스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판타지 장르에 능통해야 하고 게임 진행을 이끌어야 하니 스토리텔링 역량도 필요하고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통제해야 하므로 리더십과 조정 능력도 요구되거든요. TRPG는 어떤 마스터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 역할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해주면 게임에 참여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겠죠.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도 확보되고요. 그러니 PC 게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로더스터 전기는 게임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작품이 창작되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게임으로의 미디어 믹스가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인기는 더 높아졌고요. 실제로 게임 산업의 성장은 판타지 장르가 대중화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판타지 장르의 주요 창작 방법인 가상세계의 창조가 컴퓨터,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현실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디지털이야말로 판타지 세계관을 가장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매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더스터 전기에서 비롯된 미디어 믹스의 파급 효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을 넘어 한국 판타지 장르에로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1990년대 초반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는데 그 일부가 한국에 소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작품 소개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에 PC 통신이 보급되면서 전개 양상이 달라집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에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 상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PC 통신,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 네트워크는 도처에 있는 상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돼요. 즉, 일상생활에선 자신의 취향과 오타쿠적 특징을 드러내지 않던 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역량을 뽐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로더스터 전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그 작품에 소개된 판타지 장르의 특징과 세계관 알아보려고 영미권 사이트를 검색해서 소개하고 슬금슬금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해서 TRPG를 즐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활동 끝에 마침내 한국에서도 판타지 장르 소설을 창작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더스터 전기는 1990년대 후반에 창작된 한국 판타지 소설들의 작풍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판타지 장르 소설은 소설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게임과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PC 통신, 나아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집약된 판타지 장르 오타쿠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쌓여 드디어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판타지 장르 서사라고 부를 만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예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4월까지 PC통신 하이텔에 연재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향관계가 선명해요. 반지의 제왕, 던전 앤 드래곤의 설정을 차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후 분쟁이 벌어져서 개정판을 발매하면서 대규모 수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한국 판타지 소설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연구자도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드래곤 라자보다 앞서 나왔던 작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형성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켰던 첫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에서부터 한국 판타지 소설의 장르 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을 참고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드래곤 라자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PC통신상의 인기, 작품이 가진 오락성,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무겁지만 어렵지 않은 주제. 자, 이런 것에 힘입어 책이 많이 팔렸고 게임으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또 판타지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적인 판타지, 흔히 에픽 판타지라고 분류됩니다. 단일한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경우이죠. 신일숙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했던 만화 리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전 만화의 특징이 제시되지만 판타지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장르 서사 시장에서 정통 판타지보다는 더 비중이 큰 것이 퓨전 판타지입니다. 퓨전은 말 그대로 섞였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는 다수의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원 이동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동조의 묵향처럼 판타지와 무협의 세계관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외에도 환생의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차원을 이동하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산경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퓨전 판타지는 여러 요소가 한 작품 안에 포함되는 만큼 세부적인 갈래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판타지는 게임 속 세상에서 판타지가 구현되거나 그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혹은 추공의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작품의 기본 설정이 판타지인데 그 안에 게임적인 요소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작품도 다양하게 미디어 믹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판타지가 발표되는 이유는 대중이 게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판타지라고는 해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용으로 창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톨킨이 가운데 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옛 이야기에 정통했기 때문이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경험해야 판타지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판타지 창작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장르를 접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팬덤이 두터운 로판, 로맨스 판타지는 로맨스 더하기 판타지입니다. 세계 설정은 판타지이고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로맨스, 즉 연애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장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부 장르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목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동양적 혹은 한국적 판타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양의 장르를 따라했다가 차츰 전통적인 문화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한국 신화백과 요괴사전, 괴물사전 등이 출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요. 앞으로 자료의 축적이 더 이루어지면 서구와는 결이 다른 한국형 판타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타지 창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판타지는 전혀 새로운 요소들로
창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판타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창작이 진행되죠.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의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책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소비 이론입니다. 히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했는데 주로 오타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오타쿠는 팬 혹은 마니아보다 심하게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소비 계층을 의미합니다.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콘텐츠에서 활동하지만 일본에서는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오타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령 철도 오타쿠, 역사 오타쿠 이런 식으로요. 용어가 확장된 케이스인데 여기에서는 문화 콘텐츠 분야로 한정하겠습니다. 아즈마 히로키는 이러한 오타쿠 집단을 분석하고 그들이 전개하는 활동이 현대의 문화예술 창작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먼저 오타쿠는 리얼리즘의 의식이 희박해서 원작 작품조차도 선행 작품의 모방이나 인용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많다라고 전제합니다. 흔히 오타쿠의 창작을 이른바 2차 창작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작품 안에도 앞선 작품들에서 제시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장르 서사의 측면에서는 클리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거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쿠들은 현실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 이전 작품들을 시뮬라크르, 즉 모방하여 원작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재모방, 히로키의 표현으로는 시뮬라크르를 하면서 콘텐츠가 증식되고 소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원작과 모방작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원작에 대한 존중도 엷어지고요. 그러면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요소를 잘게 쪼개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작품이 아니라 요소 혹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쪼개진 부분, 요소, 아이템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포스트 모던의 세계상이라고 설명해요. 이는 근대의 세계상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즈마 히로키가 트리 모델이라고 호칭한 것인데요. 이 이미지를 봅시다. 근대의 문화예술 작품은 어떤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 혹은 관객 혹은 소비자는 이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없지요. 거대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심층, 속면에 있는 이야기를 쪼개서 작은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것이 표층, 겉면이에요. 독자, 관객, 소비자는 이것을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총체성,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잎이나 꽃을 보고 나무 전체를 맞힐 수 있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야기에 공감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공통된 세계,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포스트 모던 세계상에서는 심층의 현실이 아니라 모방과 모방을 거듭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표층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심층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창작자가 취사 선택한 요소만을 이것을 가지고 작은 이야기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에 대한 감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감상은 근대처럼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 자료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요소들을 읽어내는 활동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즈마 히로키는 데이터베이스 소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의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아즈마 히로키의 견해를 판타지 장르 서사 창작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간 기반 스토리텔링. 이미 톨킨의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이후 작품들의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설명했죠. 톨킨 자체도 여러 신화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창작했고요. 그런데 그가 만든 세계관이 던전 앤 드래곤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파생된 TRPG에서 로더스터 전기가 나왔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 드래곤 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관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가운데 땅, 즉 공간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삽화나 지도 등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공간 창작 방법은 공간에 기반을 둔 문화 콘텐츠 전반에 두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외에도 전시, 테마파크까지 포함할 수 있겠어요. 이와 비슷한 견해로 판타지 장르에서 서사는 공간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시작되는데 공간 자체가 또 다른 상상력을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기도 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부분은 여기에서 공간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 데이터베이스로의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다음은 역할 중심의 캐릭터 설정입니다. 판타지에서 종족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역할, 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종족을 설정하는 일은 장르 코드를 발현하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난장이, 드워프라고 하면 개별적인 난장이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드워프 종족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키가 작고 털이 많고 투박하지만 의리가 있는 광부인데 보석을 좋아하며 주로 도끼를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종족의 특성과 역할을 통해 캐릭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해요. 드워프가 등장하면 그 종족은 어떤 특징이고 그에 맞춰 활약하며 그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러한 장르 코드, 동일한 방법 설정을 반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시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즉, 판타지 서사의 문법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판타지의 세계에도 나름의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리얼리티는 현실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판타지 세계관의 설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가령 키가 2m가 넘는 드워프가 화살을 쏘면서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런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드워프 종족은 키가 작고 다리가 짧고 주로 도끼를 사용하는 까닭이죠. 더구나 판타지 세상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미터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능력의 가시화와 아이템 활용입니다. 판타지 장르 서사에서는 캐릭터의 능력을 수치화, 가시화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템으로 능력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게임의 구현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소설처럼 묘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인물의 상태를 표현하려면 수치나 아이템 등의 도구가 필요했거든요. 자, 가령 검투사라면 어떤 종류의 무기를 쓰는지가 캐릭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10레벨짜리 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와 100레벨짜리 무기를 휘두르는 캐릭터는 수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장치가 캐릭터의 능력, 나아가 정체성을 설명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의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드래곤이 있고 여러 캐릭터가 이와 겨룹니다. 이 캐릭터들은 각자 능력이 달라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파티를 구성한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드래곤의 능력이 수치로 제시됩니다. 이것이 능력의 가시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판타지 장르의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공부한 SF와 이번에 알아본 판타지는 주로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장르를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장르들의 특징은 또 다릅니다. 다음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추리와 로맨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